네, 정가 소식 고영신 한영대 특임교수, 진성호 새누리당 전 의원, 정태원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추성남 MBN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자 서울신문의 만평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담화를 느꼈을지 또 여의도 정가의 풍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를 베고 편안하게 담화를 보던 여야 의원들이 갑자기 머리 위에 뜨거운 감자가 얹어졌어요. 지금 또 오늘 하나 더 특검까지 임명이 됐는데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네. 사실은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 부분을 국회한테 떠넘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떠넘겼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뭐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네. 받은 셈인데 지금 국회가 잘 아시다시피 뭐 정파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그런 그 담화가 네. 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매모호성이 많아요.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가 언제까지 뭐 퇴진을 하겠다든가 하야를 네. 하겠다든가 임기를 정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또 그 내에서 본인의 그 권리 네. 책임과 권리를 총리한테 뭐 네. 총리라든가 아니면 뭐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한테 완전히 넘기겠다든가 이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이 넘겼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만은 지금 탄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이러한 담화가 야권으로 볼 때는 이건 탄핵의 어떤 전열을 흐트리기 위한 정략적 담화가 아니냐. 말하자면 진정성이 부족하다.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비박은 일단 대통령의 그런 담화 내용에 대해서 일견 또 뭐 네. 검토를 해볼 만한 충분한 뭐 사안이 아니냐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당초는 2일에 이런 네. 탄핵을 결의할 의결할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당분간 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늦춰서 9일까지 네. 뭐 협상의 모양새를 일단 취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어떤 탄핵 아니 임기 단축과 관련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지금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요. 오늘 새누리당을 보니까 이게 수습을 하라고 던진 제안인데 전혀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촛불에 응답하신 거다. 이정현 대표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은 이제 안 된다 발언에 나섰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광장의 함성에 응답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떠날 것인지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꼼수나 오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들으셨죠? 못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아니 국회에서 결정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3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저하고 손에 장 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탄핵에 들어가면은 지도부 사퇴를 못 합니다. 탄핵에 들어가면 지도부 사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탄핵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내걸었던 노동력도 다 거두겠습니다. 일제히 친박계 의원들은 비박계 의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탄핵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것만 분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걸 분명히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은 가능하지만 저는 이정현 대표 이 말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지금 대통령이 왜 지금 문제가 생겼냐면요. 헌법상 없는 지금 방법을 국회에다 요구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임기 단축하는 방법은요. 탄핵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개헌이라고 편법이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정정당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 헌법에 정해진 방법이 있고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입법부가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탄핵 절차를 갖다가 헌재까지 가게 했냐면 3급 분립의 정신을 살린 건데 이거를 대통령 임기를 국회가 알아서 줄이면 내가 따르겠다?
저는요, 이게요, 전 대통령께서 자꾸만 법을 좀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뭘 요구했습니까? 법적 절차를 따라달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답에 대해서 이정현, 정진석 이분들의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왜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의 이번 그 대국민 담화가 상당히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동료를 시킨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요, 과연 촛불을 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과연 대한민국의 여당인가?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고충 어린 제언을 하셨다고 친박에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임기 내려놓는 거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습니까? 하고 이정현 대표가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언론사의 한 카메라에 이정현 대표가 잡혔는데요. 영하의 날씨에 인적 드문 한강을 걸으면서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통 이제 연예인 분들에 대해서 많이 추적을 했던 한 언론사의 사진에 찍힌 겁니다만 변호사님 지금 이정현 대표의 심리는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지금 사실 뭐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 굉장히 네. 불명예인 건 틀림없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소위 뭐 종전에 얘기해온 질서 있는 퇴진을 박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제시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물러나는 길은 아까 네. 말씀하신 탄핵 절차하고 또 하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임. 소위 하야라 그러죠. 네.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께서 이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만들어주는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건 탄핵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개헌을 한다는 것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는 건 넌센스죠. 전체적인 개헌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그래서 사실 뭐 그 국정을 순조롭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헌법적으로는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네. 탄핵이냐 사임이냐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네. 결국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사임을 하셔라.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대선 일정이라든지 그런 걸 맞춰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임을 하면 그건 헌법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난 사임 못하겠다. 그 일정에 이 나한테 안 맞다. 그래서 버티면 그거는 또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친박계 의원들은 대통령과 착착 맞춘 듯한 이런 담화까지의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현 의원은 전 의원이죠.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라 질서 있는 꼼수를 친박계 의원들이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친박은 친박대로 어제 오늘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의 오롯이 외로운 고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말이죠. 비박계가 갑자기 탄핵 앞장설 것처럼 하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부분들이 정치적인 노림수가 없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게요. 이번 주 금요일을 디데이로 잡고 만약에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은 새누리당 친박계 입장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들, 특히나 최순실의 공소장의 공범으로 같이 피의자로 적시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명백하게 탄핵소추 결의안에 찬성을 할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을 주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박의 논거가 없었는데 어저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스스로 야당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일말에 선언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비박계와 야당 지도자들이 향해서 한번 좀 어느 정도의 명분 쌓기 시간 벌기가 가능한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비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박 지도부 입장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질서 있게 퇴진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같이 찬성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당에서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의 지지세에 대해서 못 밀어서 떠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낼 건데 저는 이게 오히려 비박계를 향해서 분당을 더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내 질서가 굉장히 더 어지럽게 꼬여가는 전국인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김무성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따랐던 많은 비박계 의원들이 지금 어쩌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 크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비박계가 회군을 할 경우 네. 어떤 활로가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비박계가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활로가 있습니까? 퇴로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박과 다시 어울려 가지고 우리 새누리당 다시 합시다. 뭐 황골 탈퇴하겠습니다. 문패 바꾸겠습니다. 화장 좀 고치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할 사람도 없고 뭐 탄핵 안 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진짜 개과천선했나? 진짜 뭐 보수 세력들이 지지할 리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탄핵 열차는 그대로 굴러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네.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했고 그 인식 위에서 국회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을 좀 네. 논의해달라는 그런 거에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비박이라고 하더라도 엊그제 끝까지 같은 당에 있고 지금도 같은 당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야 간에. 저런 논의한다고 해서 무슨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정이라는 것은 탄핵 전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탄핵 일단 의결에 놓고 얼마든지 또 일정을 협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머뭇거릴 경우 탄핵을 놓고 뭐 협의를 한다 어쩐다 할 경우는 비박이 더 흔들리죠. 또 탄핵을 해놔야 야권으로서는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기 때문에 네. 야권은 오늘 아침에 그 3당 당 대표 회의에서도 회의에서요. 아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뭐 네. 임기 단축 그런 협상도 없다 그러지만 그건 뭐 협상을 위한 하나의 강성 발언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비박도 명분을 얻는 차원에서 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제가 하나 덧붙이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엄중함을 갖다가 지금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박도. 왜냐하면요. 자, 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이제 드디어 국정조사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벌 총수를 다 불려 나오죠. 최순실 씨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의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요. 지금 비박도 그렇고 친박도 그렇고 굉장히 불리하게 아마 흘러갈 겁니다. 그렇다면 2일 날 제가 볼 때 탄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 입으로 단축, 임기 단축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주에 탄핵한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을 테고 9일 날 만약에 못한다고 가정하면요. 이번 토요일 날도 아마 촛불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론이 떠밀려가지고 만약에 야당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비박계든 친박계든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엄중한 시기인데 여기저기서 유탄을 날리시는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종태 의원이 어제 의총에서 한 발언이 지금 두고두고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촛불 시위가 좌파 종북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된 거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누리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좌파와 언론이 선동했다 이렇게 지금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탄핵하면 뭐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누리꾼들 난립니다. 지금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또 가수 윤복희 씨까지 네. 또 지금 SNS에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올렸다가 지금 글을 내렸는데 뭐 네. 빨갱이 사탄의 세력이다 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아,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이게 어떻게 나온 발언인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윗줄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 억울한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가 사실 그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 말에 빨갱이, 이 사탄 이런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티즌들은 그 빨갱이와 사탄의 세력이 누군지는 이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을 보면 네. 이제 촛불 집회의 참가자들을 깎아내리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항의를 해서 윤복희 씨가 또 한 2번 정도 또 정정을 했거든요. 댓글을 네. 남기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글을 내린 상태입니다. 윤복희 씨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에 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공인이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이 시국에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정말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SNS는 삭제한 상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복희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본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 뭐 정치의 자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엄중한 식의 저런 글을 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 김종태 의원은 또 최근에 또 다른 논란이 됐던 김진태 의원하고 지금 같이 형제처럼 네. 지금 SNS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김종태 의원은 지금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배지가 날아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에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래서 네. 혹자들은 이게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을 함으로써 혹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갖다 좀 다지려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김진태 의원도 선관위가 지난번에 이제 선거 위반으로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자 지금 재형신청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이분도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네티즌들이 볼 때는 적어도 이 두 분이 혹시라도 자신의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발언하는 거 아닌가? 특히 이 두 분 다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네. 지역구에 여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역구 여론을 들었다면 설마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북 세력 비판하는 건 다 좋지만 근거 없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요. 네. 국회의원이 책임을 망각한 겁니다. 김종태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선거법 재판 결과에서 좋은 결과도 생각하는 큰 착각이죠. 아니 근데 오늘날 재판정에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인지도 인내하고 그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하죠? 본인은 아마 저렇게 뭐 김우수 사령관도 지냈고 하니까 저것이 보수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진정한 네. 보수라는 건 우리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지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국정조사 오늘 기관 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에서요. 오늘 조윤선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건데요. 이번에는 정무수석 당시에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 특히 최순실 씨와 연관돼서 새누리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무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과 김장자 등과 함께 근무 시간에 정동춘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간 것이 적발되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조사를 받다가 무마되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특별감찰관 수사관 이름을 대고 네. 그분과 대질신문을 요구를 하면 네. 다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 용이 있어요? 그건 의원님, 제가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질신문을 할 용이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질 신문을 하겠냐는 질문에 몇 번의 대답을 삼킨 뒤에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물론 많은 의혹이 나오긴 하지만 저 국정조사 자리 정말로 있을 법한 제보를 토대로 한 건지 아니면 무분별한 의혹 제기인지는 일단 여의도에 계셨을 때 느낌으로 네. 보면 어떠세요? 일단 저는 장재원 의원이 일단 다른 이제 야당 의원들이 보면 좀 근거 없이 뭐 언론 보도된 걸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거는요. 네.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당시에 특별감찰관 수사관의 이름까지 대고 이제 묻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말이 사실지 아닐지는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겠으나 적어도 장재원 의원은 어떤 근거, 제보자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 조윤선 장관은 어마어마하게 정치 입장을 흔들 수가 있는 게 그동안에 조윤선 장관이 했던 말씀들이 뭡니까? 최순실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근무 중에 같이 마사지를 갔다는 건데 이때 이 마사지를 가는 데가 또 어딥니까? 정동춘 씨 이게 뭐냐면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네. 지금 비판받는 게 이런 스포츠 마사지 센터 장이 최순실 씨하고 안다는 이유로 이런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을 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그렇게 중요한 체육재단의 이사장이 된 겁니다. 이분 마사지샵에 간 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겁니다. 자, 정무수석께서 근무 시간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친한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 있는 그 마사지 센터에 같이 마사지하러 갔다? 저는 이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장재원 의원이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게 저는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좀 예. 표현이 네.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반이 지금 구별이 조금 애매한데 특별감찰관이면 지난번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얘기하는 거고 네. 특별감찰반이면 민정수석실 내에서 있는 특별감찰반이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실 내에 있는 특별감찰반이 감찰반장이
그 수석실 밑에 있는 건데 네. 같은 정무수석을 그렇게 감찰한다는 게 좀 상당히 드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게 뭐 이 의혹 제기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네. 저는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특별검사가 해야 되는 역할, 법조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국정조사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서 같이 협조했다라고 의심을 받는 정치인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정치인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법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 정황들을 찾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나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현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절부터 바로 근접거리에 수행을 했을 뿐더러 네.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뭐 정무수석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최순실 씨를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제보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떳떳하게 증명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청문회 과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과 제보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조사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밝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한마디만 네네. 덧붙이면요. 지금 장재원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김장자 씨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최순실 씨, 김장자 씨 등과 함께라고 했는데 이 김장자 씨는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아닙니까? 장모죠. 그렇다면 네.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 자 최순실,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조윤선 전 수석 이렇게 다 알고 지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어마어마한 폭탄이라고 보고요. 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는 장재원 의원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지금 검찰의 수사가요.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에게도 계속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침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무엇보다도 과거에 박 대통령은 내 옆에 있었던 정말 사심이 없는 분으로 평가했던 그분 아니겠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를 이어서 자신의 충심을 보여줬다고 하는 김기춘 전 실장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오늘 왜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 거죠? 일단은 직권남용 혐의가 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그 2014년 10월에 네. 그 이제 당시 이제 김희범 문체부 1차관한테 네.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네.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그 6명 중에 3명이 결국 공직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지금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그 의혹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검찰 출신인 뭐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뭐 우병우 전 실장에 대해서 뭐 좀 봐주기 수사 아니냐 논란이 일었었는데 오늘 일단 국조특위 첫 그 기간 보고에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검찰이 뭐 물론 이제 특검을 하겠지만 그 준비 기간 남은 20일 동안에도 끝까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조사건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걸로 보이는 게 아까 말씀하신 김희범 차관을 불러 조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런 네. 안으로 받았는지.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고발돼서 피의자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정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검찰 후배들에게는 어려운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많은 고비를 넘겼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집 사건에서 검찰 나올 때 그 후배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배웅을 했다고 하던데요. 검사들이 말이죠. 김기춘 실장이 뭐 대학교 3학년 때 네. 고시의 파스에서 정말 승승장구 이렇게 뭐 출세가들을 달리신 분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뭐 32살에 그 네. 무서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셨고 그 후에 뭐
YS 정권에서 검찰총장, 법무장관 이렇게 쭉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왕선배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뭐라 할까요? 뭐 하늘 같은 선배라고 해야 하늘 될까요? 같은 선배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분이 최근에는 아주 본인 스스로를 무능 그 코스프레를 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뭐 그런 거 최순실이가 왔다 갔다 한지 또 최순실이라는 존재도 몰랐다고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좀 무능해도 네. 어쨌든 자기가 이런 법적 책임에서 법적 어떤 사법적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순실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신데 저분이야말로 평생을 정보 수사 이런 쪽에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주 명석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초원 복집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판도를 완전히 바꿀 정도의 그러한 기획력도 있는 분이시고 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행보라든가 이런 대국민 담화 이런 부분에서 역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손길, 입김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이번 국정조사에서 지금 아까 잠깐 직권 남용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순실과의 관계, 그 최순실, 우병우 또 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네. 이런 삼각 커넥션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밝혀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국정조사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꼼꼼한 일처리로 천하의 김기춘 혹은 김똘똘이 기춘대원군 등의 이름으로 이름 석자로만 불리기엔 상당히 많은 수식어를 달고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김은혜 앵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 전 실장이 과거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 20명 이상의 뭐 검사와 직원들이 도열해가지고 뭐 이렇게 배웅했다는 거는 네.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과 이제 대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네, 팔짱 우병우 끼는 기억하시죠? 거가 예. 영상에 우병우 되시나요? 전 수석도 똑같이 네. 팔짱 끼고 조사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저 당시에 저렇게 된 거는 YS가 당시 당선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자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조심해서 수사한 건데 지금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은 임기 말인데다가 YS는 집권 초기였고 지금은 집권 말기에다가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임기 단축을 이야기할 정도로 신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을 수사하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저는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분위기라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요. 우병우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김종 전 차관이 비위 같은 것들이 보고됐을 때 덮었다는 의혹이 있고 김기춘 전 실장도 본인이 몰랐다고 하기는 너무나 무능한 실장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면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김기춘 전 실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 모든 걸 몰랐다고 하면 대한민국 청와대는 너무 비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전 수석 137일 찔러댔더니 내려갔다. 그래서 오늘 28번째 바늘을 김기춘 전 실장을 향해서 꽂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강도 높아서 당사자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로써 김기춘 전 실장 코끼리에 28번째 바늘을 꼽습니다. 김 실장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택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이름을 써놓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비서실장을 했지만은 참 더러운 비서실장입니다. 글쎄요, 이 뭐 정치이긴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까지도 많은 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 언론사의 수습 기자들이 김기춘 전 실장의 평창동 자택 앞으로 가 있습니다. 메모가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서 쓸 수 있는 말들 하나하나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기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갖고서 나왔던 저 메모 쪽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네. 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여지까지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는데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최순실 소개, 뭐 동행, 차움 치료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최순실 씨를 실제 안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현재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실장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내용을 해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메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최순실 씨를 알고 있다라는 정황 증거상의 메모라기보다는 네.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언론은 언론대로 그리고 특검은 특검대로 김기춘 전 실장과의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좁혀가기 시작할 건데 저는 딱 한 가지 사건 2014년도에 정윤회 게이트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을 덮어버렸던 그 사건 속에 나왔던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를 몰랐다라고 과연 김기춘 전 실장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김기춘 전 실장이 언젠가는 국민 앞에 서서 고백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함께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요. 이 국정조사 출석해달라고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주소도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안 가르쳐주고 막상 찾아갔다 하더라도 인기척은 없고 강아지만 짖는 소리를 듣고 빈손으로 돌아갔어야 했다고요. 27일에 직원들이 이제 답답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사람이 없고 뭐 그 안에서는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그 출석 요구서를 그 문틈 사이에 꽂아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두고 한간에 우 전 수석이 지금 이걸 피하는 거 아니냐.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런 뭐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 국조특위 행정실에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집에 출석 요구서를 꽂아놓고 온 것은 이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한 거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했고 본인이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날 안 나오면 있잖아요. 국회에서 동행명령 할 수도 있고 7일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행정실에서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오라고 하기 전에 그래도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고 했다는 분이면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서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안 하실까요? 아마 저 국정조사 이제 증인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 네. 그 출석 요구서를 일주일 전에 보내야 되거든요. 계속 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동행명령장 본인에게 보이고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재밌는 것이 도망 다니고 그 동행명령장을 보이고 제시해야 되거든요. 법에 따르면. 네. 아마 그런 코미디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떳떳하다면은 네. 당연히 나와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해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국회 운영위에 있어서 의결까지 해서 그 비서실장이 전화했는데도 안 나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뭐 요즘 세상 많이 고발은 바뀌셨다 됐습니다만은 그랬죠? 구인장까지 네. 발급하려다가 못했는데 어쨌든 우병우 씨로서는 지금 국정조사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네. 질의가 아주 날카롭게 쏟아질 가능성이 많고 또 우병우 수석으로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다 인멸하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방어를 다 해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의 카드를 또 의원들이 들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거 뭐 피한다 하더라도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과거에 보면 1,000만 원 정도뿐이 벌금을 안 때렸기 때문에 네. 1,000만 원 벌금 받더라도 안 나가는 것이 저 어떤 그 법적인 그 조치에서 네. 면탈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발언 잠시 나왔지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말을 진짜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만은. 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법률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혐의는 정말 있는데 법률적으로 입장에는 대단히 힘든 부분이 많다는 건데 네. 지금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이런 태도는요. 국민들한테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병우 전 수석은 부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그만둔 뒤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청와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검찰 수사에도 안 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야말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밝혀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을 비방록에 나온 겁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께서 만만의 발언을 통해서 박지원 의원을 갖다가 민간단체를 통해서 고소하라 이렇게 시키고 실제로 고소가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다른 쪽은 굉장히 뭐 말을 점잖게 하시는데 유독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만 제가 네. 듣기에도 감정적으로 너무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조금 톤을 낮춰야 되지 지나치게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저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만만의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네. 그 이전에
그 저축은행 뇌물 수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항소심을 보내라 해갖고 그 항소심을 해갖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네.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2건 정도가 이렇게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이런 보복성 그런 어떤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원한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좀 과한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살면 비박계는 죽는다. 거의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전선에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박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특히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탄핵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찌 보면 비박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면서 비박계를 회유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번 12월 2일이 아마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거고 한 주간의 여유를 갖고 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9일에는 만약에 야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여기에 가결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처럼 정치적으로 아마 소멸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친박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누리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친박 지도부가 사퇴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지 간에 어떻게든 덮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민심은 새누리당을 향한 지지율이 12%입니다. 12%. 그동안 역사상으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이 이와 같은 처참한 지지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 있을 촛불 집회의 민심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최순실 게이트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덮고 가는 모습들에 새누리당이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동조하게 된다면 앞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가졌던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혹시라도 뭔가 바뀔 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껴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를 박 전 비대위원장이 열어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조인에서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요. 탄핵하고 질서연대는 제일 큰 차이가 뭔가 하면 탄핵이 딱 되면 소추 의결된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사임은 안 하지만 그런데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을 하면은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줄 수가 없어요, 헌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되고 그게 제일 큰 차이죠. 아니 그래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 사실상 하야라고 하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작심하고 반박을 했는데요. 여전히 참 발언은 곱게만 쓰시는 분 같아요. 더러운 실장이나 죽는다라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너무 비교가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파리가 사실상 세일까 아닐까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 저 표현이 좀 과한 거는 같지만 사실상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약한 정치인으로 이제 각인되어 왔는데 네. 강철수를 갖다가 이제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논리적으로 볼 때면 저 말이 또 일부 뭐 저는 한 70%는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박지원 위원장의 그 말이 정말 아픈 게 친박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비박이 죽는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죽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이나 친박이나 지금 저 말은요. 박지원 의원의 눈에는 적어도 친박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비박마저도 죽는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친박이고 비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눈에는 친박도 비박도 다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면 같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 정도는 맞추고 가야지. 친박도요. 비박만의 문제 아니라 친박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 결의를 하는데 투표도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은요. 앞으로 지역구에서 정치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분열과 충돌의 나라, 특히 촛불 집회를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주파수를 대선 일정에 맞추고 계신 분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임기 끝까지 뉴욕엔 계시겠지만 최측근으로 불리는 분을 한국으로 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굵직한 분들은 다 만나면서 이거 정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이죠. 사무차장이 5박 6일간 국내에 머물면서 여러 대권 주자 등 또 네. 정계 원로들을 만나면서 국내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도 뭐 의견도 구하고 또 네. 앞으로 대선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구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원래는 내년 중순경에 들어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최근 일본 언론과의 뭐 인터뷰에서 보니까 1월 1일 날 돌아오겠다. 네. 그런 게 앞당겨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반기문 아니래요. 유엔 사무총장도 그냥, 네, 1월 그동안 중순이래요. 네, 네, 그동안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연 네. 저분이 걸어온 인생으로 봐서 대선 그 가도에 진입을 할까 하는 의구심들을 일부 가졌었는데 네. 이렇게 최근에 움직이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대권에 출마한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오시면은 대권 전국이 진짜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대권 의지가 강하신 것 같지는 않고 대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외교관 그래서 계속 특유의 관심을 가지고 정도인가요? 계시다가 네네. 정말로 한번 나갈만 하다 그러면 나가시고 네. 안 그러면 없는 걸로 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이 됩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네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다만 국내에 있는 보수 세력이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비교적 이 사태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누군가 네.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국내 정치에 관여 안 했고 이런 게 사실은 약점인데 이번엔 거꾸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보수 세력이 모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도 제가 볼 때는 욕심이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내년에 오게 되면 안철수 우리 여러분들이 다 출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여 다 야의 구도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저것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봅니다. 아니 혹시 그러니까 네. 지금 친박이나 비박의 관심권을 벗어나서 사실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라든가 손학규 네. 또 대표 이런 분들도 사실은 반기문 총장과는 얼마든지 합종 연행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반기문 총장도 사실은 들어와서 현재와 같은 새누리당에 올라탄다든가 또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 기반을 가지고 과거 같으면은 자기 기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일부 가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권에 출마한다면은 아마 새누리당과는 외견상으로는 절연을 하면서 중도 내지는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정의화원을 비롯해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손학규 김종인 여러 사람들을 묶어서 새로운 네. 어떤 보수, 신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면서 보수 세력을 엮고 그 뒤에 새누리당의 친박이라든가 비박의 괜찮은 분들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그런 네. 모양새를 취해 나간다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제히 친박 의원들이 4월 말 대통령 퇴진이 어떻겠냐고 오늘 의견을 제시하는 건요. 결국 6월 말에 대선을 한번 잡아봐도 승산이 있겠다. 반기문 총장을 위시해서 후보로 옹립을 한다면 많은 여권 인사들이 초조해하는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물결 태워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릴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죠. 이 조기대선은 이제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친박계가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4월 30일을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6월 달에 선거가 되는 거고 야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2월 다음 주 정도에 탄핵이 되게 된다라면은 현재 일정에 따라서 빠르면 4월이 될 수도 있고 늦어도 8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정치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단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 공간을 열고 국민적 지지들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본인의 역할이 있는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없는 상태였지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대권 막바지에 이르렀던 상황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본인이 새누리당이 됐건 제3지대가 됐건 어딘가에 손을 잡고 끌어당길 수 있는 대권 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 이게 아마 제일 시급한 과제일 겁니다. 저 짧게 본인 설명하면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후보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지만 보수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힘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박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조차도 손잡아가지고 이긴 사람이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6월에 하느냐 8월에 하느냐 4월에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반기문 지금 사무총장이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들어와서 가면 저는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한번 승부는 띄울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반기문 총장의 권력 의지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전국을 돌면서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여서요. 사실상 선거운동처럼 전국적인 보폭을 넓히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보수라고 할 만한 분들이 아니겠습니다만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지속적으로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요, 과거의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운동장에서 같이 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저 사진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2대 입학 특혜처럼 많은 분들이 평행 이론을 의혹을 제기하던데 중학교 가실 때 특별한 입시였다면서요. 그 전에 중학교 가기 전에는 국어, 산수, 자연, 사회, 음악, 미술 뭐 여러 과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과목이네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중학교 갈 때는 이게 딱 두 과목으로 줄었습니다. 국어와 네. 산수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화를 발표해서 어린이들이 수험 준비 지역에서 구해내고 본래 네. 목적을 벗어난 학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되돌아온 겁니다.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오늘 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까 그 사진이 나왔던 아니, 거죠. 박 대통령은 기억도 못할 일들일 텐데요. 이렇게 네티즌들이 여기까지 관심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 과목으로 보면 저렇게 줄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저 시대에요. 음악 미술 공부 못 합니다. 네. 학교 전체 풍금 안 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무슨 초등학생 애들이 음악 미술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그건 빼준 게 마땅한데 다시 좀 문제는 이제 그 다음 해는 예. 원복이 됐다는 다시 게. 네. 원위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덕을 봤을지 모르지만 좀 하층 뭐 이런 가정의 그런 네. 자녀들은 상당히 덕을 봤다고 봐야죠. 사실 또 고교 입시 그 폐지될 때도 박지만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혼주가 얘기도 또 정책. 있었어요. 네. 6개월 장교도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 어쨌든 대통령에 따라서 입시 제도가 바뀌었다는 의혹들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야당 대표들 오늘 아침에 회동으로 저희가 뉴스 시간에서 집중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 조건 없이 하야를 하라. 그리고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저 제안이 정치적으로 한번 던져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하야에 대해서 퇴진 일정 협상하지 않고 그대로 갈까요? 저대로 조건 없이 하야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바로 60일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3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볼 때는 국민의 준엄한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담화문을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제일 먼저 살폈던 건 여론의 동향일 거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하게 본인에 대한 임기 단축 문제만을 꺼낸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사심이 없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과 여론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담아냈을 때 더 강경하게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공격의 여지를 열 수 있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임기 단축에 대한 협상이 없다라는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던졌으면 협상하는 모양새라도 좀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야당에 대한 좀 아쉬운 마음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야당이 그동안 했던 그 업보입니다, 업보. 그동안에 특검 받아주면 또 뭐 다른 걸 대고 계속해서 어쨌든 야당이 통일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담화에서 내가 4월 달에 하야하겠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준비하라 이렇게 했으면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4월에 하느냐, 2월에 하지.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야당도 제가 볼 때는 생각이 통일도 안 되고 또 하나는 각자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말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아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회의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원내대표 모임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말했기 때문에 저는 저래서 야당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어제 저 느낌은 역시 정치 고단수임에 틀림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정치적 어떤 조금이나마 살아나는 건데 저는 야당의 책임도 지금 이까지 온 데는 크다고 봅니다. 아니 문재인 전 제시한 대표가요. 예. 스스로 대통령이 결단하고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전 야당이 대표죠. 먼저 주장을 했죠. 야당이 네. 먼저 주장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하니까 또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야3당이 전부 뭐 전열을 다 갖추겠다 그러는데
아니 머릿수로 봐서 야3당 맞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누리당의 비박을 보고 부역자니 뭐쩌니 이런 소리에서 되겠습니까? 자기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네. 이게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비난을 받아도 저는 싸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야당으로서도 대통령이 그러면은 대통령이 언제까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시기도 좀 못 봤고 또 네. 거국 내각에 대한 입장도 표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뭐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결렬이라는 수순으로 가기는 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그 명분을 확보하는 그런 그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야당의 기류는 이 탄핵 열차에서 그 앞으로의 뭐 네. 여행 스케줄을 논의했다가는 이 탄핵도 안 된다는 그런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난국을 좀 수습해 주길, 머리를 좀 맞대길 바라고 있는데 저렇게 누군가는 흥정을 하고 또 누군가는 거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니 얼마나 아직까지도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밖에 오늘 뉴스를 마무리를 못하네요. 함께해 주신 5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4시 반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